바로 시작하시죠. 블로그. 어디까지 했었냐면, 얘네들이 그 귀신 소녀하고 기억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하룻밤을 막차를 놓쳐가지고 하룻밤을 밖에서 보냈어요. 그냥 벤치에서 잤어,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장면입니다. 일어났어? 영내로 돌아오자 잠에서 깬 소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소녀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영내에는 듬성듬성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피커에서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자기 선로에는 오늘이 첫 햇살을 머금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공복을 느낄 틈새도 없이 씻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뻗어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땐 새벽이었다. 꼬박 몇 시간을 죽은 듯이 잔 건지. 침대 위에서 눈을 뜬 나는 바닥이 이부자리에서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던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 잠들기 전에 저녁이 되면 깨워달라고 소녀에게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소녀가 나를 깨우지 않았을 리는 없고 아마 내가 죽은 듯이 잠을 자는 바람에 소녀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둔 거라 생각했다. 뒤늦게 공복과 갈증을 느끼고는 냉장고를 살피던 나는 텅 빈 냉장고를 확인하고는 짤막하게 절망했다. 일어나면 마트부터 가야겠네. 다시금 침대에 몸을 누이고는 스르륵 눈을 감았다. 침대의 폭심한 감촉을 느끼는 것도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나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나 있던 소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나를 유난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어디 가려는 건가요? 냉장고가 비어있어서 마트 좀 갔다 오려고. 그럼 저도 같이 가요. 따라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내가 뭐라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소녀는 현관을 나서려는 나의 옆에 섰다.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지 않아? 넌 힉힉 호물이잖아.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출발이나 해요. 말투 왜 이러지? 알겠어. 굳이 나가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소녀와 함께 마트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께부터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여전히 더위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땀범벅이 될 것 같은 불쾌한 날씨. 더위를 머금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의 옆을 걷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특별한 이유 없이 소녀가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 소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색하게 시선을 처리했다. 왜 굳이 마트 가는데 따라오려 한 건지 물어보고 싶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마트로 들어서자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 소녀를 맞이했다. 내 기준으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트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들어차 있었다. 다들 부지런하구나. 밋밋한 감상과 함께 나는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로 향했다. 소녀는 나를 졸졸 따라오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평소처럼 식료품 코너에 도착해 냉동식품을 카트에 담으려는 나를 소녀의 목소리가 멈춰 세운다. 저기 괜찮다면 제가 장을 봐도 될까요? 나야 괜찮지만. 나는 담으려던 냉동 필라프를 도로 진열대에 올려놓고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확신이 묻어있는 것만 같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장 보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알겠어. 받은 곳이 있다는 듯 소녀는 나를 이끌고 어디론가로 향했다. 소녀를 따라 카트를 움직여 도착한 곳은 여러 번 마트를 들르면서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장소였다. 항상 냉동식품이나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에만 익숙해져 있던 나로선 눈길조차 자주 주지 않았던 괴리감으로 가득한 장소에서 소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식재료를 착착 담기 시작했다. 인공육이나 GMO 채소 같은 연구소의 배양 접시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코너에는 간간히 몇몇 사람 정도만이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세상에서 굳이 요리를 한다는 수고를 무릅쓰고 이런 식재료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 또한 그런 편의주의적인 흐름에 물든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말이다. 저기...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녀는 태연이 이야기하며 진열대 위쪽에 위치한 토마토를 가리켰다. 저기 저 토마토 좀 카트에 담아주세요. 응. 하긴 평소에도 집안일에 익숙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나저나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면서 요리 레시피는 기억할 수 있는 건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소녀가 요구한 대로 토마토 한 바구니를 카트에 담았다. 소녀가 이끄는 대로 카트를 끌며 익숙하지 않은 궤도에 몸을 맡긴다. 카트에는 소녀가 꼼꼼히 엄선한 식재료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나요? 난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소녀는 내게 꼭 양자택일의 지문을 건네왔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눈에는 모두가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었지만 꼼꼼히 식재료를 엄선하려는 소녀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려 애썼다. 소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겐 분명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춰졌을 테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주변은 한산했다. 가끔씩 나에게 시선이 닿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대충 장은 다 본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겠네. 인기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소녀가 나를 따라 마트에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걸까? 소녀는 아무래도 내가 그때 역에서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럼 돌아갈까? 익숙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찬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향하려는 찰나였다. 물음표?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맞았네? 유령처럼 어느새 나의 앞에 불쑥 나타난 유미가 나의 얼굴을 확인하고선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와, 우리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이거 운명인가? 이러다 다음번엔 다른 곳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운명이랄 것까지는. 호들갑 섞인 반응과 함께 유미는 마침 자신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나의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같이 있던 여자인가요? 옆에서 유미의 고조된 목소리와는 확연히 상반된 소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유미의 얼굴을 소녀는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소녀는 나와 유미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뭐랄까, 물과 기름을 한데 부어놓은 듯한 분위기가 소녀와 유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못 본 사이에 뭐하고 지냈어? 그럭저럭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렇구나. 애초에 유령에 관한 이야기는 유미에게 말하지 않기로 생각해 두었기에 나는 유미의 말에 적당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뒤로는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이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감정들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나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던 유미가 문득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늘따라 카트에 담긴 물건들 몇몇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집에 가족이라도 오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별일 아니야.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뭐라 상황을 지어내려 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진 것처럼 사고가 멈췄다. 당황한 티를 최대한 감추려는 나를 유미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역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옆으로 힐끗 눈길을 돌리자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유미를 구경하고 있던 소녀가 보였다. 내가 별다른 힌트를 준 적도 무심결에 소녀의 존재를 드러낸 적도 없었는데 유미는 어느새 진실에 꽤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집에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아니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미의 한마디에 나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이게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가? 나는 오른팔에 소름이 돋아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팔을 슬쩍 내리고선 카트를 계속 밀었다. 농담한 거야, 농담. 유미는 나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좀 짓궂은 장난이네. 만약 그랬으면 지금도 같이 있었겠지? 아마 그렇겠지. 계산대에 도착해 카트에 담겨있던 물건들을 계산하며 은근슬쩍 소녀의 눈치를 살폈다. 분명 소녀와 나이 사이에는 한치의 불건전함도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소녀의 존재를 이야기했다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 계산대에서 먼저 계산을 마친 유미는 출구 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산한 물건들을 챙겨 들고 유미에게 걸어가던 나는 바깥을 바라보다 말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어라? 밖에 비 오고 있었네. 바깥에는 제법 세찬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우산 안 챙겨왔어? 비 올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일기예보에서 오늘부터 장마라고 얘기했잖아. 어젠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으니 그런 걸 내가 알 턱이 없었다. 어쩐지 며칠 동안 습기 찬 날씨가 계속 되더라니 장마가 오려고 그랬던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했다. 혼자 했다면 유미에게 혹시 우산 좀 같이 쓰고 갈 수 있냐고 염치 없이 물어본다거나 그냥 비를 잔뜩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신경 쓰이는 건 소녀의 존재였다. 나는 난감한 듯 유미를 한번 그리고 소녀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자, 이거 쓰고 가. 유미는 들고 있던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던 내게 그것을 내밀었다. 자그마한 접이식 우산이었다. 너는 어떡하고?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 들른 거거든. 지금 위층에 계셔. 우산은 같이 쓰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아, 그렇구나. 그럼 고맙게 쓸게. 나는 유미로부터 우산을 건네받고선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돌려줘. 난 올라가 볼게. 응, 다음에 봐. 그랬으면 좋겠네. 뭐지? 뭔가 좀 복선인 것 같은데? 나는 유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선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뒤섞여 이루어진 한숨이었다. 감이 좋은 여자네요. 헐. 그러게 말이야. 유미가 사라지자 그제야 나의 옆을 아무 말도 않고 따라오던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유미가 건네준 우산을 펼쳐들고는 소녀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나의 어깨에 소녀의 어깨가 맞닿는다. 어우, 남주가 잘 써. 뭐야. 두 명이 쓰고 가기엔 조금 좁네. 그러게요. 더 붙을래? 아닙니다. 우선 끝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이 어깨로 떨어졌다. 비에 젖어가는 소녀의 팔이 신경 쓰여서인지
나는 소녀 쪽으로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그나저나 우산을 그렇게 들고 있으면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요? 양산 아닌가요? 엄청 작아. 진짜 작은 우산이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확실히 그랬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양산을 이상하게 기울인 채 비를 다 맞고 있는 바보처럼 여겨지겠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나의 존재가 소녀가 옆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묘한 웃음을 내뱉었다. 나의 존재가 소녀의 존재를 증명한다. 알듯 모를 듯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빗속을 걸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누군가와 어깨를 맞댄 채 빗속을 걸어가는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그립게 느껴졌다. 빗소리가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기억 한편을 두드렸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우산을 쓰고 걷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 그때도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쪽이었나요? 아니, 반대야. 정말요? 의외인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지만 분명 내 곁에 있었던 건 분명한 그런 기억이 있다. 소녀와 맞닿지 않은 쪽의 어깨가 잔뜩 젖어버린 탓이었을까? 싸늘하다고만 느껴져야 했을 소녀와의 접촉은 나로 하여금 따스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이 분명 언제, 어디에선가 존재했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인지도 어디에서인지도 기억나지는 않지만 말이다. 집에 도착해 어둑어둑해져 있던 방에 조명을 들이우자 비에 잔뜩 젖은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씻어. 난 좀 이따 씻을게.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곧이어 소녀의 대답이 들려왔다. 전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씻으세요. 훨씬 많이 젖었잖아요. 소녀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있던 내 차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녀는 이미 양보할 생각은 없는 듯 장바구니에서 식재료를 꺼내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자 어딘가 그리운 구석이 느껴지는 향기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식사 준비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 해보였다. 나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선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요리를 할 생각을 한 거야? 갑자기 레시피가 떠올라서요. 그뿐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다며 소녀는 딱 잘라 말했지만 나는 소녀가 그토록 의미가 결여된 행동을 선뜻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소녀의 짤막한 말과 단순한 행동에는 그에 맞는 의미가 확실히 결부되어 있었으니까. 설령 그 말과 행동의 의미가 무표정함 속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소녀는 새하얀 밥과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식탁에 내어놓고는 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접시에서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먹을게 라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젓가락을 들려한 나에게 소녀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필히 등장할 것만 같은 대사를 건넸다. 소녀가 만든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반응 또한 그런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나의 대답은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어떤가요? 별로인가요? 아니야,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딱 맞다고나 할까?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놓인 듯 소녀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소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뿌듯해 보이는 표정이 묻어 있었다. 한 입 더 소녀의 요리를 음미했다. 소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로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내 입맛에 딱 맞았다. 정말 마치 나를 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음식처럼 말이다.
혹시 이 요리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 그건 갑자기 왜요? 맛있어서. 나중에 혼자서도 만들어보고 싶네. 다음에 시간 나면 알려줄게요. 소녀는 약간 머쓱한 듯 웃음을 짓고선 식사를 계속했다. 물론 나 혼자 만든 요리가 이런 맛을 낼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런 기분 정도는 다시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약간은 쌉쌀한 끝맛이 맴도는 상상이었지만 오히려 그 쌉쌀함이 지금 이 순간의 맛을 돋우는 것 같기도 했다. 항상 2인분치의 양을 조절하는 데 애를 먹었던 나와는 달리 소녀가 내온 음식은 둘이 먹기에 안성맞춤인 양이었다.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선 소녀와 함께 뒷정리를 했다. 뒷정리가 끝나고서야 소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몸을 털썩 누였다. 쏟아지는 빗소리에 섞인 채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날 밤에 들었던 물줄기 소리와 마찬가지로 귓가에 울리는 물줄기의 울림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져서인지 나는 이 순간이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거세진 빗줄기가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들려왔다. 샤워를 하고 나온 소녀는 벽에 기대앉아 나른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녀의 품에는 테루테루 인형이 꼭 안겨 있었다. 툭툭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소녀의 눈동자가 깜빡였다. 어울린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건지 소녀는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에 집중해 깊은 감상에 잠겨있는 듯 싶었다.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을 좋아했던 모양이네. 아마도요. 태블릿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갑자기 말을 건네왔다.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레인맨 같네? 레인맨이요?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런 게 있어. 기억 속의 수호천사 같은 거라고나 할까? 정확히는 오래된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마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표현일 것이다. 왠지 안 돼. 되게 포근하게 셀프 들리는 보이싱 단어네요. 디세이블드. 레인맨. 꼭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말이에요. 셀프 보이싱 디세이블드. 글쎄, 아마 아닐걸? 죄송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왜요? 잠깐만. 소리가 이상한데? 소리가 이상해졌어. 여러분 혹시 소리가 왼쪽에서만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지금 왼쪽에서만 들리지 않습니까? 나 갑자기 소리가 왼쪽에서만 들리는데? 나 뭐 만졌냐? 짜증나. 뭐 만졌어. 원래 한쪽만 껴서 전 잘 들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 내가 이상한가 본데? 이어폰을 반대로 꼈구나. 내가 이어폰을 반대로 꼈구나. 이어폰을 반대로 꼈더니 뭔가 이상해가지고 오른쪽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반대로 꼈더니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자, 다시 가죠. 잘 안 쓰는 말이거든.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소녀는 레인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꼭 저를 위해 존재하는 단어처럼 들렸거든요. 정확하게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닐까? 라고 딴지를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장마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 나는 평범하게 전자서재에 저장되어 있던 이북을 읽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있을 때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소녀가 나의 곁으로 스르륵 다가와 심심해요. 같이 봐도 될까요? 라며 나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소녀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한다. 소녀를 옆에 두고 독서를 할 때면 책의 내용보다 소녀가 페이지 어디쯤을 읽고 있었는지가 더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왠지 모르게 소녀와 함께 생각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말이다. 애초에 기나긴 비 소식이 아니라면 장마라는 이름이 붙을 턱이 없겠지만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긴 것 같았다. 덕분에 소녀의 기억을 재조립하는 일도 성불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비가 오는 동안은 모두 일시정지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도 어느덧 나흘째였다.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비네.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는 마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듯 빗소리에 기대어 있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려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려는데 침대에서 내려온 소녀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왔다. 아침 준비할까요? 아, 응, 고마워. 뭘요? 소녀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나의 말에 간단한 반응만을 보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빗소리가 그치기 시작하면 다시금 천천히 어쩌면 급속도로 바스라질 현실감 없는 현실. 깨어나 보면 꿈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현지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현지도 그날 이후로 큰 진전은 없는 듯해 보였다. 요 며칠간을 요약하자면 비현실과 현실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버린 단조로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상에 익숙해지려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멎었다. 빗소리가 멎어든 것을 먼저 눈치챈 건 내가 아닌 소녀였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던 노래가 갑자기 멈추기라도 한 듯 소녀는 사그라든 빗소리에 반응해 창가 쪽으로 다가섰다. 어때? 비는 그쳤어? 완전히 그친 건 아니지만 부슬비 정도예요. 그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다. 손바닥 위로는 몇 방울 정도의 빗줄기가 떨어졌다. 가느다란 물방울이었다.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잠깐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겠다. 나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선 옷걸이에서 집어든 서머 카디건을 몸에 거쳤다. 어디 가려고요? 그냥 잠시 기분 전환할 겸 나갔다 오려는 거야. 딱히 가려는 데는 없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여지껏 심심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던 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나는 그런 소녀를 잠깐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의 색이 덧씌워진 소녀의 모습에서는 유령의 흔적 같은 건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다. 유령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인 걸까?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잠깐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내게 소녀가 위화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이내 현관 수납장을 열어 장대 우산 하나를 챙겨들며 화제를 돌렸다. 우산은 어떻게 할까? 접이식 우산이 하나 있긴 한데. 현관문을 열자 부슬부슬 내리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나와 소녀를 맞이한다. 밤중에 새까만 하늘과 딱 어울리는 색의 장대 우산을 펼쳐들고는 크기를 가늠했다. 이 정도면 2명이 쓰고 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소녀는 우산 아래로 들어와서는 이번에도 나의 어깨 한쪽을 빌렸다. 확실히 2명이 쓰기에도 넉넉한 크기의 우산이라 이번엔 2사람 모두 어깨가 젖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애초에 비가 그리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기도 하고. 일러스트 돌려막기네요.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 비가 와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그러게요. 평소와 같은 짤막한 대답이었지만 소녀에게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 내심 기분 전환이 된 모양이었다. 어쩌면 집 밖으로 나온 것보다는 아무런 부담 없이 우산 아래에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소녀의 목소리를 가볍게 만든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소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한층 들뜬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그런 소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다. 드문드문 보이는 무릉덩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의 파문이 가느다란 홀을 그린다. 환한 백색 등을 내뱉는 가로등 아래에 놓인 무릉덩이로 우산을 쓰고 걷는 나의 모습이 비춰졌다. 물방울에게 비춰지는 나는 홀로 우산을 쓴 채 거리를 걷고 있을 뿐이겠지?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곳에 소녀는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투명한 무릉덩이에도 희미한 조명이 세우는 가게 유리창에도 비춰지지 않는 소녀의 모습이 어째서 나의 눈동자에만 새겨지는 걸까?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소녀를 바라보던 중 나의 옆에 붙어 가만히 길을 걷던 소녀가 내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비가 와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응? 뭔데? 손을 잡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귀여워.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가벼운 리듬에 취하기라도 한 듯 소녀는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쿡쿡 웃어 보였다. 분명 말 그대로의 의미 이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테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나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색한 얼굴색을 띠고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러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기분 전환한다고 했잖아. 그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중이야. 혼자 집을 나왔다면 그냥 집 주변만 걷다 오려 했지만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비가 내린 골목길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뒤섞인 빛내음이 코끝을 간지렸다. 솜사탕에서 비가 쏟아진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향기였다. 달콤한 향기네요. 맞아. 기분 전환하는 데는 달콤한 게 최고니까. 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혹시나 비가 와서 문을 닫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했지만 크레페를 파는 노점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평소였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크레페 가게 앞에 서서 곧장 딸기 크레페 2개를 주문했다. 달콤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소녀는 이를 반짝이는 눈동자로 지켜보았다. 우산을 든 반대쪽 손으로 크레페 2개를 건네받은 나는 뒤돌아서 소녀에게 크레페 하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크레페를 받아든 소녀는 감사를 표하고선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때? 맛있어? 네, 따라오길 잘했네요. 그래? 뿌듯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선을 이룬다. 순간과 순간이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감정선이 미묘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틀어진 소녀의 감정선이 나에게 다가와 얽혀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와 소녀의 감정선이 이루는 종착지가 정반대 지점이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먹었다. 달콤한 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고 아주 잠깐 머릿속이 담정 대신 감각으로 물든다.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문득 소녀가 우산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비 다 그친 것 같아요. 비가 다 그친 것 같지만 왜 그림에선 비가 오고 있지? 그렇네. 우산 접어도 되겠다. 묻어있던 빗방울을 털어내고는 우산을 접었다. 내리던 비는 어느새 완전히 그쳐 길거리에 보이는 물웅덩이와 흐릿한 빗내음만이 비가 내렸음을 알리는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무료 게임의 한계. 나의 옆을 따라 걸으며 소녀는 크레페를 오물오물 먹었다. 나 역시 크레페를 우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간만에 만끽하는 밤 공기였다. 공원 앞을 걸어갈 때쯤에는 소녀와 나의 손에 들려있던 크레페는 어느새 사라지고 은은한 딸기향만이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나의 옆으로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꽤나 밝아 보이는 4-5살 정도의 나이차가 있어 보이는 남매의 모습 같았다. 4발자국 정도를 걸어왔을까? 우산이 들려있는 맞은편 손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비도 그쳤으니까요. 야, 왜 이렇게 뭐지? 성격 많이 바뀌었네, 얘. 서로의 손길이 전해지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색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새까만 하늘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가로등이 내뱉는 백색 광이 산만해진 공기층에 부딪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다. 무지개라 하기엔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크기였지만 아름다움을 숨기기엔 너무 커다란 빛이었다. 예뻐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먼저 감상을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군더더기 없는 감상이라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무지개는 햇빛으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난 무지개는 선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줍지 않은 과학 지식을 이야기하는 대신 나는 모르는 척 새어나오는 빛의 산란을 감상했다. 물론 물방울이 스펙트럼의 효과를 해서 빛의 7가지 색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굳이 이과 같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빛은 사실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이지만 7가지의 빛이 이루어진 색이기 때문이다. 가로등마다 펼쳐진 자그마한 무지개를 따라 걸었다. 처음이었다. 그렇게나 많은 무지개를 연달아 볼 수 있었던 것도. 위를 향해 치켜든 소녀의 옆모습을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장마가 그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란 바탕에 새하얀 양떼구름을 흘려보낸다. 잠시 잠잠했던 찢는 듯한 더위도 은근슬쩍 다시 얼굴을 들이밀고는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린다. 하지만 어느덧 소녀의 죽음을 찾아 헤매는 일은 슬슬 끝을 보이고 있었다. 4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도착한 F구역 터미널에서 버스로 갈아타서는 1시간을 더 달렸다. 버스에서 내린 뒤 인적 드문 도로를 따라 30분 정도를 걷자 목적지로 했던 다리가 보였다. 다리 아래로는 장마로 일원에 불어난 뿌연 탕류가 강줄기를 따라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여긴가요? 시체가 발견된 곳이. 정확히는 이 다리 아래에서지만. 다리 위를 걸으며 소녀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야. 여기서도 뭔가 없는 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아직 두 군데가 남아있지 않았나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고라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요? 이 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라서 그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구역은 올해 초에 폐쇄됐어. 그쪽 발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구역 일대가 마비됐거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주민들을 모두 여기 F구역으로 대피시켰고 지금은 들어가는 길이 모두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가요? 어쩔 수 없네요. 소녀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듯 미간을 살며시 찡그려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소녀가 죽음의 잔해를 찾아 다리를 살피는 동안 나는 난간대에 팔을 얹고선 흘러가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강물은 며칠 전 장마가 내렸을 때의 하늘과 꼭 닮은 색을 하고 있었다. 난간대에 조금 더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댔다. 고개를 슬쩍 돌려 바라본 곳에서는 소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죽음의 색을 찾아다니는 중이었다. 소녀와 함께 죽음의 색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용 태블릿이 울렸다. 전화를 받아들자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웬일로 전화했어? 웬일이야? 얘기할 게 있어서요. 선배, 지금 어디예요? 조금 멀리 나와 있어. 갑자기 어떤 이야기? 그게 텔레이도스코프 관련해서 말인데요. 학교 옥상 안테나로는 텔레이도스코프의 출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마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좀 더 많은 양의 전자기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소로요. 그거 조금 난감한 상황 아니야? 다른 장소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선배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내게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묻어나고 있었다. 물론 나한테 부탁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다만. 알겠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는 볼게. 고마워요, 선배. 아니야.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나니까. 왠지 고맙다는 말을 건네야 할 타이밍을 빼앗긴 것 같아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 맞다. 그리고 선배가 말했던 그 유령 있잖아요.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현지는 문득 떠올랐다는 듯 말을 덧붙였다. 어쩌면 텔레이도스코프로 그 유령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응? 그게 정말이야? 출력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알겠어. 더 알아낸 거 있으면 문자 줘. 네. 휴대용 태블릿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난간대에서 팔을 떼어냈다. 몸을 완전히 난간대에서 떼어내고선 뒤를 돌아보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와 눈을 마주쳤다. 소녀는 내가 현지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떻게 됐어?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아닌가.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 빨간 줄이 그이려는 순간이었다. 소녀의 기억을 되찾아 성불의 실마리를 알아낸다는 플랜 A가 어그러졌으니 그렇다면 당분간은 현지에게 기대는 쪽으로 플랜 B를 잡아야 하려나? 아니 어쩌면 애초부터 현지에게 기대는 쪽이 플랜 A였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죽음의 색 말이에요. 엥?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정하듯 말을 덧붙였다. 그런가? 여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소녀는 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예상 밖의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실수로 놓쳤다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하긴 여태껏 그런 적은 없었지.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여기가 맞는 건가요? 확실해. 신종 신고된 여학생의 시체가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났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요컨대 너는 그 여학생이 죽은 곳이 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확실하진 않아요. 뭐 알겠어. 그렇게 하자. 말끝을 흐리는 소녀였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그 여학생의 시신이
상류에서 하고까지 떠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강의 상류 쪽을 향해 길을 따라 걸어갔다. 소녀는 길을 걸어 올라가며 열심히 강변을 살폈다. 물살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맞닿은 하늘과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여학생의 사이는 뭐였나요? 사고사라고만 되어 있어.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익사겠지.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혹시 자살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찰 쪽에선 사고사로 결론 내린 모양이야. 그렇군요. 강의 중상류쯤에 도착해 나와 소녀는 가볍게 손을 돌렸다. 어때? 보이는 게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요.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려다 말고 나는 마침 근처에 있던 벤치를 가리켰다.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었다 갈래? 좋아요. 벤치 옆에 놓여있는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소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게서 음료를 받아든 소녀는 벤치에 앉아 강과 하늘이 이루는 장면을 감상하며 캔을 비웠다. 적당히 숨을 고를 동안 나는 소녀의 옆에 앉아 태블릿을 켜 뉴스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무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 기사를 검색할 정도로는 충분했다. 그 여학생의 사망 추정 일자는 8월 16일,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일자는 8월 22일이야. 발견되었을 때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에 불어 있어서 제대로 된 부검은 진행하지 못했대. 갑자기 추리물이 되는데? 그리고 이 여학생이 실종되었던 16일과 20일 사이에 긴 비가 내렸던 것 같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아마 이쪽 부근 길을 걷다가 실족사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나봐. 이상해요. 그렇다면 지금쯤 죽음의 색을 발견해야 했을 거라고요. 소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있잖아요. 이건 제 추측일 뿐이지만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데?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여학생이 죽은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생각하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지만 그 여학생의 시체는 분명 강 하구에서 발견되었잖아. 그렇죠. 마치 내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소녀가 이야기를 멈추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선 소녀가 풀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조립해 나갔다. 즉, 누군가가 그 여학생의 시체를 몰래 강에 버렸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 추측일 뿐이에요.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일축하고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여기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 여학생이 정말 이 부근에서 실족사한 것이 맞다면 죽음의 색이 보이지 않을 이유는 달리 없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이 만들어낸 죽음의 색은 보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죠. 아, 그래서 아까 사고 현장이 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확실하지 않다고 얼버무렸던 거구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마지막 가능성은 뭐야? 위에 2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동시에? 네, 동시에. 이렇게 소름이 돋냐? 그렇다는 건 소녀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강에 버려졌다는 걸까? 머릿속에서 일련의 가설들이 하나하나 조립되기 시작했다. 소녀의 시신은 뒤늦게 경찰에게 발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진범을 찾지 못한 채 사고사로 결론나게 된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것이 억울함으로 남아있던 소녀는 그 원한으로 이곳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일까?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졌다. 마치 여태껏 있던 일들이 모두 지금을 위해 일어난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유령이 된 이유도 어쩌면 설명이 될지 몰라. 그저 가능성일 뿐이에요. 아주 희박한 가능성. 오래간만에 진전해 내 목소리에 약간은 감정적인 어조를 띄었다. 그에 반해 소녀는 여전히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었다. 나는 환상 속을 걷듯 추측을 계속 이어나갔다. 소녀가 유령이 된 이유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라 한다면 나는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고 난데없이 1년 전 여름에 있었던 사고가 실은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진범을 찾는 일? 그런 위험한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소녀는 꽤나 단호한 어조로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치만 억울하겠죠.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는데 그 사람은 죄값조차 치르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렇겠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질문이 그토록 중요한 질문이었을 줄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소녀가 몸을 휘청이었다. 아우, 눈 아파. 넘어질 뻔한 소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소녀는 금세 균형을 되찾았다. 왜 그래? 그냥 살짝 현기증이 난 것뿐이에요. 괜찮은 거야? 조금만 더 걸어요. 괜찮을까요?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자 소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점점 거칠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소녀는 아무래도 죽음의 흔적 같은 건 이곳에서 찾을 수 없었는지 이따금 기분을 전환하려는 듯 심호흡을 내쉬었다. 소녀의 체온과 숨결이 나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40분 정도를 걸어 결국 수원지까지 도착해버린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수원지는 말 그대로 칙칙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풀도 나무도 보이지 않는 돌더미로 이루어진 공간 속에서 그나마 드문드문 보이는 이끼들이 푸르죽죽한 색을 발했다. 앉아있을 만한 평평한 바위를 찾은 우리는 그곳에 앉아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잊는 것이기도 했다. 현기증은 이제 좀 괜찮아? 바람을 쐬니까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 아까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소녀가 말했다. 나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했던 구름 한 조각이 서쪽으로 옮겨갔을 때쯤 소녀의 시선이 어디엔가 고정되었다. 소녀를 따라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두어 발짝 건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봐요. 고양이에요. 정말이네. 별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밤하늘을 연상케 하는 색으로 뒤덮인 고양이였다. 미래로 넘어온 뒤로 길고양이를 보는 것은 아마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았다. 유령이 되어버린 소녀도 그건 매한가지였는지 반짝이는 시선이 고양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 소녀와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그런데 고양이는 널 볼 수 있어? 글쎄요. 잠깐만요. 앉아있던 바위에서 폴짝 뛰어내린 소녀는 조심조심 고양이를 향해 다가갔다. 눈치를 채지 못한 건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건지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이곳을 계속 바라보았다. 어느새 고양이 곁으로 다가간 소녀는 고양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고양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발로 자신의 뺨을 매만지기만 할 뿐. 고양이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소녀는 손을 뻗더니 고양이를 껴안아 들어올렸다. 이번에도 고양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는 이런 촉감이었군요. 처음 만져보는 거야? 말했잖아요. 살아있었을 땐
고양이들이 저만 보면 도망갔었다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가라앉아 있던 소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깃돌았다. 소녀는 여태껏 고양이를 만져보지 못했던 한을 풀듯 마음껏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머지않아 성불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몰골이었다. 폭신폭신할 줄 알았는데 약간 까슬까슬하네요. 뿌듯함을 잔뜩 담아 소녀는 고양이를 만져본 소감을 말했다. 유령이 되어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유령이 돼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네. 애써 유령이 되었을 때의 좋은 점을 찾은 것 같네. 그런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어라,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 나는 고양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녀의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다. 그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다. 바위에서 일어나 고양이와 놀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고양이가 갑자기 반응을 보였다. 울음소리를 한번 내고는 품에서 떨어져 나간 고양이는 갑자기 어디론가로 향하기 시작했다. 시선으로 고양이를 뒤쫓던 소녀가 급히 내게 말을 꺼냈다. 따라가 봐도 될까요? 응,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왠지 고양이한테 거부당한 것 같아 묘하게 자존심이 상했다. 좁다란 길목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소녀는 뒤쫓았다. 나는 천천히 그런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멈춰선 소녀의 뒷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나는 이 길목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같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 좁은 골목길을 얼마 정도 걸어 들어가자 발걸음을 멈춰 세운 소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아마 여길 넘어간 것 같아요. 소녀가 서 있는 곳 너머로는 긴 철조망이 보였다. 철조망이 가지는 본래의 유미대로라면 이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만 철조망에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되는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고양이도 아마 이 구멍을 통해 철조망을 통과한 모양이었다. 소녀는 철조망 너머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던 나는 이 철조망이 이 구역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들어가 볼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아마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철조망도 쳐져 있잖아요. 괜찮을 거야. 아마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정말요? 응. 여기로 들어가면 이 구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역이라는 말에 소녀는 잠시 고민을 하는 눈치였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녀는 철조망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철조망을 통과해 몇 걸음을 내딛자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텅 빈 동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시간이 멈추었다 해도 믿을 정도의 풍경이었다. 조용하네요. 그러게. 불이 들어오지 않은 신호등. 의미가 사라진 정류장의 배차 시간표. 맥없이 전멸하는 네온 간판. 정적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상과 도보의 경계 역시 의미를 잃어서 나와 소녀는 차로를 가로지르며 주변을 둘러보기로 시작했다. 마치 종말을 맞이한 세계에 불시착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꼭 영화 세트장을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같이 봤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가 떠올랐는지 소녀는 나와 비슷한 감상을 말했다. 내일 곧장 세계가 멸망한다면 뭐 이런 모습이려나? 그럴지도요. 어쩌면 머나먼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녀는 가볍게 웃었다. 만약 이런 곳에 혼자 들어왔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왜? 왠지
예행 연습이 되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소녀의 웃음에서는 쓴맛이 묻어났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약국을 지나다 말고 길을 걷던 소녀가 내게 말을 건넸다. 아까 나머지 사건 2개는 여기서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지. 어떤 사건들이었나요? 둘 다 살인사건이었어. 연쇄살인사건. 아, 맞다. 그때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나요. 범인은 아직 수배 중이라고 했던가요? 소녀는 처음 내 집에 들어왔던 날 나와 함께 훑어보았던 자료를 기억해낸 듯했다. 나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범행 현장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흔적도 거의 안 남아서 신원도 제대로 안 밝혀졌나봐. 그래도 어쨌거나 이젠 그 범행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뭐 그렇긴 한데 정말 확인해보려고? 그래야만 하는 거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녀는 말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한다. 태블릿을 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곳이 여객건이란 사실 정도였다. 이야기했던 2곳을 확인하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나는 현지가 부탁했던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는 중이었다. Y자 형태의 로터리에 접어들어 주변을 살피려는데 소녀가 돌연 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저기 봐요. 아까 그 고양이에요. 소녀는 Y자 로터리의 왼쪽 길목을 가리켰다. 어디? 어라, 정말이네. 그곳으로 시선을 옮기자 소녀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정말 아까 보았던 검은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글쎄, 따라가 볼래? 소녀와 나는 곧장 고양이의 뒤를 밟았다. 얼마 정도를 걸었을까? 어딘가에 도착한 검은 고양이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펜스를 훌쩍 타고 그 안으로 넘어갔다.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운동경기장 같아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출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슬어 있는 손잡이를 밀자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들어가 볼 건가요? 고양이도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안쪽으로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검은 고양이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고 하기엔 너무 개연성 없는 게 아닐까? 우와, 안으로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며 나는 이곳이 야구장이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초저녁에 야구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무래도 익숙한 편이라 혹시나 이 바람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를 따라 그라운드를 밟은 소녀는 고양이를 찾으려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 1루 쪽의 파울 라인을 따라 천천히 그라운드를 살폈다. 꽤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그라운드는 한참 색이 발해 있었다. 저기 있어요. 고양이.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낡은 피칭 머신 옆에서 소녀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쪽으로 단숨에 달려간 소녀는 이번엔 고양이를 안아드는 대신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털을 차근차근 쓰다듬었다. 자신을 쓰다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분 좋았는지 고양이는 풀어진 듯한 갸르릉대는 소리를 내뱉었다. 소녀가 고양이에게 시간을 하려는 동안 나는 그라운드 전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라운드 한 귀퉁이에서 나는 오랜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뒤를 바라보았지만 그 소리는 착각처럼 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자 흙바닥과 신발 밑창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해져 있던 기억 조각 중 하나가 빛을 되찾으려는 신호였다.
누군가가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지? 눈을 감고 바라본 내면의 세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을 떠서 돌아본 주변은 당연하게도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외야 필드를 가로지르다 말고 나는 소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생각해보니 지금쯤 터미널로 돌아가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소녀는 앉아있던 일로 쪽에 덕아웃에서 조금 떨어진 빛이 발의 경계선이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진 대기 타석 부근에서 고양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소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더니 나에게 그쪽으로 다가오라는 손짓을 건넸다. 여기 좀 보세요. 꽃이 피어 있어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정말 푸른 빛이 감도는 꽃 한 송이가 외롭게 피어 있었다. 정말이네. 사람의 손이 안 닿아서 그런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여름바람에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꽃송이를 바라보던 소녀의 단발이 하늘하늘 나부꼈다. 새까만 머리칼 틈새로 보이는 소녀의 표정은 마치 그때 가로등에 새겨졌던 작은 무지개 조각을 보았을 때와 비슷했다. 예뻐요. 이번에도 저번과 같은 군더더기 없는 감상이었다. 한 송이밖에 안 피어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요. 소녀는 쓰다듬던 고양이를 내려놓고선 무릎을 털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슬슬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소녀는 안 그래도 그러려 했다는 듯 고양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었다. 고양이는 어느새 소녀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화공을 바라보며 아쉬운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와 소녀는 조금 서둘러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던 하늘에는 아까 보았던 고양이와 꼭 닮은 색이 덧대어지고 있었다. 어둠이 차츰 드리워지는 거리를 걷던 나는 간과하고 있던 사실 한 가지를 알아채게 된다. 거리는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다. 도로마다 새로워져 있는 가로등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일은 없었다.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들려오지 않은 폐건물에서는 불빛은커녕 소곤거리는 말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이정표로 삼을 만한 기준점이 모두 사라진 듯 했다. 큰일 났네. 휴대용 태블릿은 이미 시계 역할을 겸한 손전등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으로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에 접어들자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 길을 잘못 든 것 같죠? 나는 소녀를 향해 플래시를 비추었다. 그런 것 같네. 불빛 속에서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던 소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두워지니까 어디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태블릿에 있는 지도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보다시피 완전 먹통이야. 나는 소녀에게 신호가 잡히지 않는 태블릿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빵 조각이라도 챙겨와서 뿌리며 다녔어야 했나? 시간은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지난번 터미널에서 막차를 타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았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잃은 거였네요. 그럼 어쩔 수... 길을 걷던 소녀가 어둠 속에서 잠깐 균형을 잃는다. 소녀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기에 아슬아슬하게 앞서 나의 손이 소녀의 손목을 붙잡는다. 나의 손을 지지대 삼아 균형을 되찾은 소녀가 내 쪽을 바라보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더 헤맸다간 날이 밝아도 길을 못 찾을 수 있으니 근처에서 잠을 잘 만한 곳을 찾아보죠. 그래야겠다. 손목과 얽혀있던 손은 자연스럽게 넘어지지 않기 위함을 핑계로 서로의 손바닥을 마주하게 되었다. 맞잡은 손에서
소녀의 악력이 평소보다 더 세게 느껴진 듯한 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주변에서 마땅히 하루를 넘길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나와 소녀는 근처의 마을 회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회관 내부에는 제법 넓으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한 칸이 있었다. 아마도 휴식을 위해 공공재로 사용되던 방인 듯 싶었다. 뭐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 무슨 용도였든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다. 오라? 켜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전구에 달려있는 로프를 당기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다. 아마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라 나는 추측했다. 벽장에 들어있던 이불을 꺼내 두 사람 몫의 이부자리를 폈다. 소녀는 피곤했는지 곧장 이부자리 속으로 몸을 파묻었다. 나는 서머 카디건을 벗어두려다 말고 마음을 바꿔 다시 서머 카디건을 몸에 걸쳤다. 잠깐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어디 가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근처만 둘러보려고. 이부자리에 몸을 누여 나를 올려다보고 있던 소녀를 뒤로 한 채 나는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태블릿에 플래시를 켜려 했는데 어둠에 적응하기라도 한 건지 밤의 거리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야... 가디건 주머니에 태블릿을 집어넣고 바라본 밤하늘에는 누가 흩뿌려 놓기라도 한 듯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 자그림님 어서오세요. 자그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게임하고 있었어요. 처음이었다. 그렇게 많은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본 건 혼자 보기엔 안가운 장면이란 생각이 들려온 찰나 옆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빛이 되게 밝네요. 어느새 마을 회관 밖으로 나온 소녀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나도 처음 봐. 밤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이 떠있는 건. 정확히는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말이다. 나는 마을 회관에 들어오며 눈여겨봐두었던 자판기 쪽으로 소녀와 함께 걸어갔다. 그곳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며 우리는 가만히 별빛을 감상했다. 기억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이었다. 어제 비가 그쳐서 그런지 하늘이 더 맑나 봐. 여기서 길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예쁜 풍경도 못 봤겠어요. 아, 그렇긴 하네. 다행이에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녀는 가볍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밝은 별빛이 아니었다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희미한 미소였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서 별빛에 윤곽이 드러난 도로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는데 소녀는 곧장 나의 옆을 따라붙었다. 잠깐만요. 같이 가요. 피곤할 텐데 굳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 어둡잖아요. 혼자 걷다가 실족사 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생각보다 별빛이 밝아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실족사라니 그건 좀... 그렇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걸요. 그리고 별빛 속에서 소녀가 고개를 치켜들었다. 혼자 있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어. 소녀는 다시 나의 손을 잡았다. 어디로 가려는 건가요? 그냥 요 근처만 둘러보려는 거야. 뭔가 찾고 있는 거라도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 멀리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정말 말한 대로 주변만 슬쩍 둘러보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찾으려던 장소는 생각보다 금방 나의 눈에 띄었다. 마을 회관에서 고작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4층짜리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회전신곡의 모양이었다. 폐전신곡이라 읽었어야 되네. 회전신곡이 아니라 회전신곡 이렇게 읽었어야 되네. 나는 걸음을 멈춰 세우고서는 그 자리에서 위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하기에 괜찮은 장소 같았다. 작동하지 않는 자동문을 손으로 밀자
벌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갈 틈이 생겼다. 들어가려는 건가요? 확인할 게 있어서. 건물 내부의 모습이 플래시에 비춰진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것을 증명하듯 건물 내부는 황폐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포영화도 아니고 한밤중에 달랑 손전등 하나만 갖고 이런 폐건물 안을 어슬렁거린다니. 살짝 미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 혹시 다른 귀신이라도 찾으려는 건가요? 아니, 그때 네가 오컬트 부실에서 봤던 상자처럼 생긴 기계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걸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해서 마침 이 건물 옥상이 괜찮아 보였거든. 그랬던 건가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플랜 B라고나 할까? 나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 들은 대로라면 그 기계로 너를 소멸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가요? 아, 거기 조심해요! 소녀의 외침에 아래로 플래시를 비추자 널브러진 장비들의 잔해가 눈에 들어왔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발걸음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기 시작했다. 꼭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모퉁이를 돌아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은 나는 소녀와 함께 조심조심 계단을 올랐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에서 일어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옥상문이 닫혀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잠깐 했지만 다행히도 옥상문은 열려있는 채였다. 손잡이를 당기자 이번에도 삐그덕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미적지근한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밤하늘이 내려앉는 곳. 옥상이란 그런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소녀가 밤하늘을 둘러보는 사이 나는 패전신곡의 옥상 구조와 안테나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좀 더 많은 양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텔레도스코프를 설치할 만한 장소. 그런 장소를 어떻게 찾나 했는데 신기하리만치 일이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 발걸음을 돌려 바라본 곳에서 소녀는 난간대에 기대어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선 나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생각에 잠겨있기라도 했는지 소녀는 내가 바로 옆에 나타나고 나서야 나의 기척을 눈치채고선 고개를 들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사진은 다 찍었고 애초에 금방 돌아가려 했었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내 생각과는 달리 소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래쪽을 힐끗 내려다 보았지만 옥상에서 바라보는 해도시의 조감은 그저 깜깜할 뿐이었다. 그치만 잠시 바람 쐬다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나는 난간대 너머의 풍경으로부터 시선을 때리는 소녀의 옆에 그대로 자리를 잡았다. 소녀도 내 제안이 싫지는 않았는지 바라보던 곳을 향해 도로 시선을 옮겼다. 위와 아래가 뒤바뀐 듯한 풍경이었다. 가벼운 바람이 일어 소녀의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나부꼈다. 나는 살짝 고개를 틀어 그런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소녀는 여전히 시선을 정면에 고정시킨 채였다. 응? 뭔데? 나 역시 여전히 그런 소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당신은 제가 유령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소녀가 아까부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던 걸까? 소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흩날리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대로 소녀와 시선을 마주친다. 아니, 난 애초에 그날 너를 처음 봤는걸? 딱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생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 그건 대답에 대한 것이 아닌 소녀가 어떤 이유에서 저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겠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부실에서 봤던 기계가 유령을 소멸시키는 데 쓰인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야. 설명하긴 좀 복잡하지만. 그런가요? 나의 부실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금세 내 말에 수긍을 표했다. 어라? 생각보다 빨리 믿네. 그쪽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걸요? 그런가? 왠지 머쓱함이 느껴지는 이유였다. 다시금 고개를 돌린 소녀가 해도시의 새까만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엔 별천지보다는 차분한 먹색 풍경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나 이 세계가 끝없이 타임리프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당신은 이전에도 몇 번이고 저를 구원하려 했었고, 그래서 저를 만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유령이라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미리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던 게 아닐까. 저만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겠죠? 별빛이 너무나도 밝았기에 나는 소녀가 희미한 웃음을 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꼭 운명 같았으니까요. 여지껏 있었던 모든 일이요. 운명이라. 그 순간 운명이란 단어가 한없이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러게, 왜 하필 나였을까? 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가 평범했던 일상을 깨버린 거네요. 그럴 의도로 한 말 아니거든. 그냥 궁금했던 거니까. 너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을 내가 왜 너를 볼 수 있는 건지 말이야. 그땐 짚히는 게 한 가지 있긴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짚히는 거요? 그런 게 있어. 소녀는 그 짚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건 그렇고 너는 어떻게 처음 보는 나를 덜컥 믿을 생각을 했어? 글쎄요. 그때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운명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러게요. 나의 어깨에 슬며시 몸을 기대는 소녀. 분명 모라 소녀가 내게 말을 건넨 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전에도 자주 겪었던 감각이 심장으로부터 올라왔다. 무언의 아우성이다. 나를 과거의 한 구석으로 불러내는 무언의 아우성. 나의 옆에 기댄 소녀는 그저 편안한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심장이 시끄럽게 쿵쾅댔다. 더 이상 소녀에게 기대는 것을 허락했다간 괜히 심장박동 소리를 들킬 것 같아 나는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슬슬 돌아가자.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소녀에게 돌아가자는 손짓을 건넸다. 아우. 따단.